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다양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녹화할 시간도 안 나고, 물론 이제 억지로 하면 할 수는 있었겠지만 예, 굉장히 품질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물론 지금도 고퀄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졸다가 하든지 아니면 뭐 시장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말씀을 드리든지 그래서는 뭐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예, 그래서 그동안 녹화를 못 했고, 오늘 이제 처음으로 쉬다가 처음으로 녹화를 합니다. 물론 녹화는 쉬었지만 저는 굉장히 정신없이 일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시장을 보면 제가 없었던 동안에 시장이 이제 반등을 많이 했습니다. 고무적인 흐름이고 2,500선까지 찍었는데, 이 지표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 지금 급등 패턴 영역에서 죽은 모습. 근데 신고가에서 급등 패턴을 가는 게 아니면 이게 거의 한 3번 중에 2번은 죽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것이냐가 관건인데, 일단 이 갭을 다 채우는 것까지는 열려 있고, 갭을 채우고 바로 살아날 것이냐, 아니면 20일선하고 만나서 살아날 것이냐, 아니면 중심선 위에서 반등을 할 것이냐, 요런 정도가 관건인데, 그나마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할 부분은 상대 강도에서 시장이 이렇게 하락한 이후로 상대 강도가 과열권이었던 적이 작년 4월이 끝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미미하고, 그래서 2021년 초 지수가 3,266을 찍고 그 이후로는 굉장히 실속이 없었다. 작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시장은 재미가 없었다라는 결론입니다. 정상적인 투자를 하는 분들은 이 기간 동안에 거의 2년 동안 재미가 없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게 정상이고, 지수가 3,200에서 2,400이니까 한 800포인트가 빠졌다고 했을 때 한 25% 정도의 손실, 평균적으로 그 시점에서의 잔고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25% 마이너스 25%보다 내 계좌가 나았다라고 하면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은 방향 자체가 추세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추세가 바뀌었지만 이건 누구나 베어마켓 랠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자리고, 지금은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아직까지 이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준으로만 보면 추세 전환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어렵지만, 이 저점 대비해서 2,500선을 찍었다는 건 지수 자체가 무려 한 360포인트 이상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15%가 올랐는데 10% 이상 바닥에서 오른 것은 추세 전환이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때도 한 10%될 것 같은데? 근데 항상 이론과 실전은 다릅니다. 10%가 추세 전환이라 해도 딱 10%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10% 정도 올랐다라고 하면 그게 진짜 추세 전환인 거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중기 흐름 자체는 좋지는 않습니다. 예상을 하는 건 이제 역 헤드 앤 숄더형으로 보고 있는데, 요렇게 되는 형태. 그래서 매수의 어떤 기회는 한 번쯤 남아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올지 안 올지 모르고, 두 번째는 이때 지수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지만 개별 종목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 안 받고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10월 달에 제가 아주 이거 뭐 공개적으로 여기 보시면 공개적으로 사야 될 때다. 그리고 이 10월 초에 누가 한국에서 금리 인상 종료를 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까? 하지만 저는 했습니다. 이게 제가 점쟁이처럼 용한 게 아니라 계속 시장과 관련된 뉴스 매일매일 이렇게 글을 쓰면서, 이 글들을 쓸 때 제가 오늘은 너무 쓸 게 많은데 뭘 쓸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쓰다 보면 매일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말 진짜 쓸 게 없다 하다 보면 이거 저거 증시하고 관련된 걸 다 찾아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쓸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요 내용들은 정말 주식시장에서 신경 써야 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10월 2일에 제가 사야 될 때라고 했는데 9월 30일에 저점을 찍고 그대로 갔습니다. 이런 게 바로
예, 그리고 읽어보시면 내용이 다 맞습니다. 정말. 지나고 보면 다 맞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저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자랑할 수 있지만 넌 매매는 그러면 이 주식 투자로 돈은 버냐? 라고 물어본다면 주식으로 돈 맛을 본 지가 한 1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작은 거 말고 큰 걸로. 예, 근데 뭐 생각은 내년까지도 큰 재미는 없을 것 같다. 분명히 이제 이 추세 전환의 어떤 신호는 맞지만, 그리고 이 반등하고 죽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올라간다. 예. 이렇게 했을 때 요 과정으로만 길이만 보면 이제 내년 상반기 말. 예, 상반기 말인데 이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거고, 이 시점이 되면 이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안정이 될 겁니다. 예, 물가와 관련된 가장 큰 지표가 이제 저는 뭘 봤냐면 이 컨테이너 선을 봤습니다. 제가 태양광에 처음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물류 때문에 주문을 하면 그 패널이 어쨌든 중국에서 다 넘어오니까 이 컨테이너선 대란 때문에 패널 수급이 굉장히 어렵다. 그게 2020년 말 정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예. 아, 2021년 말이었나? 예. 한 1년 전쯤에 이 공급망 대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아니고. 예. 제가 지금 시간 감각이 좀 떨어져 가지고. 네, 그래서 컨테이너선이 없어서 운임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아, 이건 저걸 보면 되겠구나. HMM. 예, 재작년인 것 같습니다. 재작년 10월 달에 그런 대란이 있었다라는 건데, 예, 그래서 그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 장기 계약 물량이 있어가지고 건재합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컨테이너선 운임은 지금 거의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장기 물량이 빠지고 나면 실적도 아마 HMM 같은 경우도 이 시기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근데 이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어떤 게 다르냐면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회사 1조짜리 회사가 지금 뭐 올해 말까지 해서 한 23조짜리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때하고 비교해가지고 이 자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산이 늘었다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컨테이너선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컨테이너선을 사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볼 수 있고, 이게 드라마틱하게 3년 만에 기업 가치가 23배가 올라가는 경우가 예, 잘 없습니다. 그리고 금융 비용에 대한 부담도 오히려 이제 그동안 자산이 많이 늘어나서 많이 줄었을 거고, 예, 이런 걸 봤을 때 뭐 적자까지는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산의 힘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 거고, 즉 공급망 문제가 사실상 거의 해결이 됐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공급망 대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게 10월 말인데, 2020년 10월 말입니다. 근데 금리 인상을 했던 시점은 2022년 3월입니다. 이때쯤 컨테이너선 문제가 있었고, 이때쯤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느냐라고 볼 때, 공급망 문제가 빠르게 해결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됐고, 언제 해결이 되냐면 내년 상반기 말쯤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른 변수가 없고 그 물가 상승도 나오지도 않을 거고, 네, 그렇게 됐을 때 금리 인하도 할 여력이 생길 거고, 경기 침체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될 거고, 예, 이렇게 봤을 때 시장은 경기 침체 때문에 조정을 받겠지만 금리가 내려가서 거기에 상쇄되는 어떤 호재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구간을 나눠 가지고 지금은 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뭐 예를 들면 앞으로 금리가 내릴 거니까 증권주들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 증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투자 밴드에도 올려드렸는데, 그 현대차 증권 같은 경우는 뭐 퇴직연금에서 현대차 그룹에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쪽에서도 현대차 증권이 PF 자금을 댄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 고수익의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시가총액이 3,146억이고 순자산이 1,200
1조 2천 한 400억 정도 됩니다. 한 3분의 1밖에 안 돼.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 자산 가치에. 뭐 돈도 아주 잘 벌고. 지금 추세로면 한 2, 3년 벌면 이 시가총액 다 때립니다. 자, 이렇게 좋은 회사가 왜 그러면 문제냐? 보유 중인 채권의 어떤 평가 손실이 떨어졌기 때문에 만기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예, 그게 앞으로는 금리 인하가 된다면, 약간 예를 들어서 6%짜리 채권을 잡아놨는데 지금 기준금리 3%에서 앞으로 0%가 된다. 그러면 채권이 이제 주로 발행되는 채권이 2에서 3%일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뭐 유럽 쪽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로 채권 찍어냈었습니다. 예, 그랬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이제 채권에 대한 평가이익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 예, 만기까지 갖고 갔을 때 예를 들면 3년짜리고 6%다. 이걸 나중에 이제 제로 금리가 됐을 때 주로 발행되는 채권이 2%짜리 채권이 발행된다. 그러면 이 3년짜리는 누적을 해가지고 한 18% 수익이 나오고 이건 6% 수익이 납니다. 그럼 이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어도 이 차이만큼 12% 정도의 차이만큼 뭐 이자가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덜 하겠지만 그 정도 차이만큼 이제 평가이익이 늘어납니다. 예, 뭐 현대차증권이 1조 원을 들여가지고 채권을 보유를 했는데 나중에 돼서 이 채권의 가격이 12% 오르면 얼마를 법니까? 1200억을 벌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채권 평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아주 상식적이지만 누구도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해주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가 보다 하니까 뭐 그런 거 귀찮고 도대체 뭐가 오른다는 거야 이게 궁금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사실 별로 궁금해 하시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권주가 앞으로 좋을 거고 예, 그리고 이 시장이 코스피가 이제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냐, 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물가가 안정이 될 것이다. 그럼 물가가 안정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라고 봤을 때 금리가 내려가니까 뭐 증권주가 수혜를 보고 건설주도 수혜를 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건설주 중에서 핫한 게 건설 쳐보면 사실은 제일 핫한 게 롯데인데 그 롯데를 보겠습니다. 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적자가 났고 그리고 그 일진 머티리얼스 인수하는데 계열사에 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근데 조금 경우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롯데는 롯데건설이 그동안 3개월짜리를 막 돌려서 썼습니다. 예, 모 회사의 신용이 좋으니까. 모 회사는 롯데호텔이고 롯데케미칼인데 둘 다 뭐 아주 우량한 회사입니다. 예, 이 회사들이 모 회사로 있는 롯데건설은 비상장 회사고, 예, 그래서 3개월짜리 쓰면 보통 이제 콜 자금을 썼을 때 PF를 가게 되면 PF로 갔을 때는 뭐 한 4%를 줘야 된다. 이게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은 한 8%될 것 같은데 요즘은 이걸 줘야 되는데 롯데는 이제 3개월짜리 쓰니까 뭐 한 2%면 쓰는 겁니다. 그러면 3개월 후에 또 2%짜리 발행하고 이렇게 되면 4년 동안 이 PF의 이자가 2%가 줄어드는. 그러면 보통 사업체 하나가 뭐 작아도 5천억이고 큰 거는 조 단위인데 여기서 2%라고 하면 200억입니다. 이 수지로 따지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데가 그렇게 해왔던 거고 최근에 금융시장이 나빠지면서 이런 방식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지니까 이제 계열사에서 돈을 빌렸다. 그러면 이제 계속 롯데가 문제인가 보다, 롯데가 큰일 나나 보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롯데는 돈이라도 빌려서 메꿀 수 있는데 돈을 못 빌리는 회사들은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롯데 같은 경우는 이 계열사 자금을 써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서로 좋은 게 있습니다. 롯데 호텔도 마찬가지고 자산에 롯데케미칼 현금성 자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동 금융 자산도 있습니다.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거. 이거 두 개 합쳐서 한 3조 3천억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비유동의 장기 금융 자산도 있고 예. 그러면 한 4조 원 정도 돈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이제 여유가 있는 돈이 한 4조 원 정도 되고 그거를 만약에 롯데건설에다가 빌려주면
저 운영 수익도 좋아지고 롯데건설도 은행권 심사 받아 가지고 뭐 한 달, 두 달 쉽게 까먹는 거하고 비교해서 공사 진행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제 요즘 최근에는 이제 어떤 경향이냐면 이 공법 개선으로 과거에 비해서 한 2-3 개월 정도 단축이 되고, 그리고 여기 은행권 심사가 없이 자기 자금으로 하면 최소한 2 개월 정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합쳐서 5 개월 정도 단축을 하게 되는, 공기가 5 개월 단축되면 사업 수지가 많이 좋아집니다. 예, 이런 이제 자회사가 있으니까 롯데케미칼은 단순히 롯데케미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건설 쪽하고 같이 봐야 된다. 근데 최근에 이제 반등했다라는 것은 이제 바닥을 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됐던 게 7월이고, 7월에 올 스톱되고 다시 심사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어떤 이야기가 도냐면 이제 1월에서 3월에 집중 수주를 하고 건설사들이 4월부터 그냥 문 닫아버릴 거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활발하게 수주를 하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포스코건설하고 롯데건설하고. 다 모회사들이 빵빵한 회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들을 자회사로 갖고 있는 회사들은 오히려 지금 큰 기대를 할 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롯데케미칼은 화학주보다는 건설주로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는 것은 볼 게 없으니까. 네, 그렇고 한참 됐으니까 댓글 확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기억도 없으실 거니까. 예, 그리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영신금속. 영신금속이 이제 여기 보시면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아주 준수합니다. 예. 근데 그 1분기, 2분기에는 뭐라고 반영이 돼 있었냐면 작년 말에 나온 얘기인데, 그 작년 말에 실적을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지고 실적이 나빠진 걸 2022년 상반기에 나눠서 반영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끝난 3분기에는 어떻게 됐느냐? 3분기에 보면 이제 그 작년 말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작년 말에 비해서 현금이 한 6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금융기관 예치금도 9억 정도 늘어났는데, 이 금융기관 예치금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영신금속 정도 사이즈가 되는 회사들은 정책 자금으로 0.9%짜리 자금을 쓸 수 있습니다. 영신금속도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보통 5억까지는 쓸 수 있게 하고 30억까지 3.9% 정도로 쓰는데, 만약에 돈을 예치를 하면 예치한 만큼 이 이자가 0.9%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기업은행에 지금 정기예금 특판 뭐 5%짜리가 있다. 그럼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영신금속 금융기관 예치금인데 뭐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그냥 5%짜리를 한 20억 정도 예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정책자금 30억 3.9%짜리 중에서 이 20억만큼은 0.9%로 다운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8%짜리니까 기업들 돈을 안 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특히 작은 기업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내실을 다져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올해 오면서 저 천안에 공장 부지 팔아가지고 유형 자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 말에 비해서 순자산이 한 40억 정도 늘었습니다. 예, 괜찮은 상황입니다. 지금 영업이익도 16억 정도 났고 영업이익이 16억. 예, 그러니까 2분기까지는 나쁜 거 반영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지금 1년에 한 6, 70억 정도 이익이 난다라는 얘기고, 매출도 많이 늘었고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순이익은 더 많이 나왔습니다. 23억 정도 나왔는데 아마도 환차익이 포함이 뭐 환율 관리를 하니까 많지는 않지만 환차익이 조금은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주당 이익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제품 가격이었나?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검색해서 봐야겠습니다. 주요 제품 등의 가격 변동. 이걸 주목해야 되는데 지금 자동차 볼트 같은 경우는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50에서 이 51기 그러니까 9개월 만에 제품 가격이 5%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스크류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서 한 7원 정도 올랐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20% 정도 상승한 가격이. 그리고 제품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좋은 겁니다. 이것도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품 가격이 이제 이 파스너 제품이 영신금속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거의 대부분인데 이게 지금 좋아졌다. 그래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좀 궁금한 게 예전에 뉴스가 나온 게 있는데 궁금한 게 여기 옛날엔 뉴스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 옛날엔 뉴스가 나왔는데 테슬라하고 양사 간 협의에 따라서 구체적 수주 규모는 추후에 밝히기로 했다. 5월 17일인데 지금 1년 6개월이 흘렀는데 도대체 구체적인 수주 규모가 언제 나오나 이게 궁금한 상태인데 근데 뭐 관련된 매출은 발생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 더 괜찮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시장이 나쁘고 뭐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겠지만 지금은 조금 기대가 되는 자리다. 요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요 종목들 중에서 이제 우리 실적 발표한 종목 중에 우진 플라임. 우진 플라임이란 종목이 그동안 이제 잘 움직이다가 다시 죽었다가 또 살아났는데 뭐 실적으로만 보면 이제 이 종목은 시간 문제다. 분기 보시면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지금 809억입니다. 809억. 시가총액 809억짜리 회사인데 여기 보시면 58억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누적은 175억. 뭐 이쯤 되면 이쯤 되면 이제 이 회사는 뭐 이미 좀 우량한 회사가 됐다. 제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그냥 딱 쓸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왜냐면 영업이익이 10%대 올라섰습니다. 굉장히 발군의 어떤 영업이익률인데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이 수준대로 가면 작년에 이 회사가 166억의 영업이익이 났고 올해는 한 200억 정도 날 것 같은데 200억 이상.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800억이다. 4년 벌면 이 본전 찾습니다. 태양광보다 더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태양광 한 5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 우진 플라임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다. 요런 문제가 아니면 괜찮고 과거에 끼도 있었고 17년에 올라간 거 보면 그리고 17년에 올라갔을 때 지금보다 훨씬 형편없었을 겁니다. 기업 가치가. 그래서 지금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움직였던 종목 중에서 HK. HK도 지금 영신금속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두 개 거의 성격이 비슷한데 하는 일은 다르지만 뭐냐면 이 작은 회사들이 이제 괜찮을까라는 의구심이 있다가 그 실적 나오는 거 보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영신금속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자 비용이 거의 17억으로 똑같았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그러니까 생각보다 정책 자금도 잘 쓰고 싼 이자로 자금을 잘 땡겨 쓰고 있다는 거고 이 HK도 보시면 영업이익 22억 났습니다. 영업이익이.
훌륭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돈도 벌고 3분기 반영은 안 됐지만 어쨌든 이렇게 돈도 벌고 자산 재무 구조도 나쁘지 않고 부채 비율 계속 돈 벌고 부채 갚아 나가니까 59%까지 떨어졌습니다. 매출도 206억으로 양호한 수준이고 이게 지금은 더 좋고 그래서 올해도 19억에 22억 했으니까 41억 올해는 아마 실적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4년 연속 이 회사는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연간으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4년 연속 실적이 좋아졌는데 주가는 그러면 어떻게 움직였느냐? 주가는 4년 연속 좋아졌지만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고 올랐다가 지금 쌍봉 맞고 떨어진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뭐 강력한 그런 걸 기대하기 어렵지만 바닥에서 충분한 기간 조정을 가져가지고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뭐니 해도 시가총액이 367억입니다. 뭐 영신금속도 500억대고 뭐 우진 플라임 800억대고 뭐 이런 건 그냥 제 책에만 해도 올라가는 작은 종목들. 근데 지금 시장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반응이 강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주 가볍고 앞으로 계속 돈 버는데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자 그냥 HK도 그렇고 영신금속도 그렇고 분기에 한 20억씩 번다라고 가정을 하면 1년에 뭐 이건 좀 과장됐지만 한 영신금속도 한 60억 될 것 같고 HK도 한 50억 될 것 같은데 1년에 50억씩 법니다. 그러면 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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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지금 시가총액이 HK 기준으로 367억인데 한 6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0억씩 계속 법니다. 회사가 가치는 계속 커집니다. 지금 561억인데 계속 내년엔 600억 넘고 2년 후엔 700억 넘고 그 다음에 2년 후에는 800억 넘고 이렇게 됩니다. 빚을 갚아 나가니까 수익도 뭐 자연적으로 더 좋아집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계속 367억에 머물러 있을 거냐? 500억대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건데 나중에는 800억대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거냐? 뭐 이런 걸 보면 이런 종목도 그냥 사놓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뭐 반짝한다 그럴 때 보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이 작고 튼튼하고 내실 있는 종목들 이렇게 돈 벌어 나가다 보면 결국은 더 커지게 될 텐데 이런 내실 있는 기업에 비해서 이런 종목들 예를 들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자, 아시아나항공을 보겠습니다. 물론 매출 규모는 아주 큽니다. 뭐 6조 원대로 나와 있는데 근데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계속 적자 보고 다 쪼그라 들어가지고 2천억 남았습니다. 회사. 자본금도 안 됩니다. 자본 잠식 상태이고 자본금 보면 3,700억인데 감자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런 상태고. 그리고 그리고 대한항공 덩치만 크지 이렇게 부실한 종목들이 많은데 대한항공은 지금 뭐 그나마 좀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거 뭐 증자도 하고 뭐 영업이익도 올리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좋을 거냐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의문을 갖게 되는. 왜냐하면 이제 여기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이 부채 중에서 뭐 리스 부채도 있고 뭐 다 이자 발생 부채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과연 지금 버틸 수 있는 구조가 나올 것이냐에 대한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적이 잘 나오니까 이 회사는 아시아나항공하고 달리 경쟁이 완화돼서 실적이 잘 나오고 그리고 여기 부채가 많은 것도 이 특성이니까 이 업종의 특성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 증자를 하고 실적이 화물 쪽에서 실적이 나오고 난 이후에 영업이익률이 20%를 넘기고 있다. 이건 뭐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20% 이상의 영업이익 종목이니까 앞으로는 개선이 될 수 있는데 당장은 좀 불확실한 요인이 크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다. 그러면 이제 큰 종목들이 그 HMM이나 대한항공처럼 이렇게 극적으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아시아나항공처럼 또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런 상황에서 작은 종목들이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다. 그러면 그런 어떤 복리 효과가 커지니까 예, 그런 부분들 그 투자 대상으로 좀 눈여겨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전력인데 올해 30조의 영업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한국전력의 영업 적자가 30조. 세계에서 최대 적자 기업입니다. 30조 정도 적자 나면 그냥 다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은 이제 아직까지는 버티는데 이 버티는 부분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해법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전기요금 인상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한 방에 50원을 올리기는 좀 부담이다. 그래서 10원씩 매년 올려보자. 뭐 이 정도만 해도 양호합니다. 그러면 50년이고 더 나아가서 물가가 떨어지고 하면 이 정도 올려놓으면 한국전력의 이익이 폭발할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한전채 발행해도 이제 사가지를 않는다. 계속 이렇게 채권 발행해서 하다 보면 내년에는 이제 순자산이 10조가 되고 그 다음에는 잠식 상태가 될 것인데 그렇게 버틸 수 있느냐라고 보면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한창 이제 공기업 개혁했을 때 한국전력 상태를 보면 한창 공기업 개혁하고 그랬을 때 순자산 규모가 이제 73조 원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이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그래도 그나마 버티다가 최근에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났는데 이건 전기요금 인상하는 게 가장 시장 친화적이고 합리적인 해법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 반등한 거는 그런 해법보다는 S&P 상한제 한다라는 부분에서 반응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의 어떤 질서를 어지럽히고 정부가 하한제를 안 하면서 상한제만 한다. 도둑놈들입니다, 완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한국전력 주가가 그나마 적자가 좀 줄겠다 해서 저렇게 됐는데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아주 쉽고 바른 답을 놔두고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못 갈 거다. 가격이 싸서 괜찮은데 그리고 앞으로 저 적자만큼 또 상황이 좋아지면 흑자를 봐야 되니까 그것도 괜찮은데 정부 정책이 조금의 리스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